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이렇게 입에 착착 감기는 이 슬로건도요. 벌써 저희가 몇 번째 얘기하는지 아세요? 30번이요. 맞습니다. 30번째 이렇게 입에 착착 박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진짜 사실 시작한 게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세월이 마치 뭐랄까 몽골군의 화살처럼 빠르달까? 몽골군의 복각궁 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화살. 그쵸. 이렇게 일상에서 전쟁사에 관련된 용어를 쓴다. 여러분들은 토크멘터리 전쟁사리 이기에 접어드신 겁니다. 혹시 뭐 계속해서 다시 보기를 위해서 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댓글도 보고 또 달고 댓글에 댓글을 달고 하면은 몇 개인가요? 거기다가 오늘은 하루 빨리 나왔네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이번 주는 왜 이틀이나 늦게 나오네요. 너무 서글퍼요. 이날만은 이렇게 씁니다. 기다렸어요. 그 정도면 오기 중독입니다. 박사님 중독이시래요. 댓글은 안 달았어요. 박사님, 저희 점심시간에 댓글에 관련된 토론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부대찌개 먹는데도 계속해서 중독이 돼서 오히려 좋은 것. 저는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정말 보면 볼수록 중독되면 될수록 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요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진행을 하면서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말은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닌 여러분들의 궁금증, 여러분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순서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점호 특집 못다한 이야기가 가득한 중간 결산 시작됩니다. 중간 결산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잠시 자아 반성의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네. 싶은데요. 그동안 애청자들이 지적해주신 오게티에서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마인드, 정말 커다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커다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은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게티 지난 27회 위초고 삼국전쟁만 하더라도 간만에 이 오게티의 왕건이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댓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갈량이 개발한 무기 원융, 여러 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하는 쇠의 원융을 원흉으로 이 장화 그렇죠. 오타가 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게티를 발견한 시청자분들의 반응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방송국 것들이란. 근데 이거 이세영 기자님이 되게 잘해요. 이런 거죠, 막. 방송 것들이. 잘하셔.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제목도요. 하여간 방송국 것들이란으로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저희와 제작진 모두가 공부할 겸 해서 겸사겸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박사님 먼저 만리장성부터 짚어봐야겠죠? 만리장성 지도가 동북공정 중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네. 저걸 어떻게 찾았나 싶어요. 원래 만리장성이 이게 산해관이라고 이렇게 쭉 오다가 바레만 쪽으로 꺾어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게 딱 꺾어야 되는 지점에서 방송에 나간 지도는 꺾이질 않고 앞으로 쭉 뻗었더라고요. 근데 쭉 뻗은 게 아니라 요만큼 뻗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게 요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그 동북공정이 있는데 근데 그건 거의 초기- 스타트 라인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건 보통 역사하는 사람도 그냥 봐도 훅 지나가기 쉬운 건데 그걸 찾아내셨단 예. 말이에요.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적한 하나하나 모두 저희가 반성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주신 구필성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는 게 참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대의 코미디인데 네. 역사는 역사잖아요. 근데 이 만주가 고구려 땅이 아니라 또는 고구려가 자기네들의 그냥 같은 민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리장성이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 문화권과 지들이 말하는 오랑캐와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이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분이 이렇게 됐으면 세 분이 저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담장을 저기까지 치면 우린 조상 때부터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쪽까지 넘어오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 동북공정이 원래는 산에 가서 끝나야 되는데 쭉쭉 오다가 지금 단동에서 조금 더 가면 박작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광개토왕이 압록강 넘어서 남진할 때 썼던 출발점 호산산성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압록강하고 북쪽하고 제일 가까운데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기에 산성이 있었어요. 이거를 완전히 만리장성하고 똑같은 벽돌 명나라성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 사진 보시면 진짜 만들었어요? 네, 저거를 보고 좋게 보면 만리장성인 줄 알지 누가 저걸 고구려 산성인 줄 알겠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돌이 왜냐하면 고구려 산성은 저렇게 벽돌식으로 건축을 안 해요. 우리나라 성은. 네. 그래서 돌 짜맞춘 성이라 가서 보시면 맨 땅 밑에는 이거야. 근데 저 위에다 저런 벽돌성 만든 성을 올리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예. 거예요. 그리고는 만리장성 저기까지 넣었다. 제가 갔을 땐 저기까지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느새 이게 연해주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 아주 나중에 러시아 들어가시겠어요. 또 있어 최근에 어디는 뭐 평양까지 내려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먹고 러시아도 먹을 생각인지도 모르고.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도 꼭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시는 저 라인 붉은색 라인의 그 저기까지가 사실은 원래 만리장성이 그렇죠. 축조돼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저 푸르게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애들이 까불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게티는요. 2차 세계대전의 무기들인데요. 특히 독일 군단의 전차 시리즈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그 무기고 준비를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갔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걸 추격했는데 그게 아마 많은 시청자들한테 자괴감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가 나름 깔끔하게 하지만 심도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들으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뭐 주십시오. 전 뭐 언제든지 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물량작전으로 나오셨구나.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그렇죠. 오셨어요. 저 정말 많죠. 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가장 작은 전차 있죠? 네. 저기 1호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딱 3명 타요. 근데 전차가 아니고 콩알 전차, 뭐 콩알 장갑, 전차. 네. 장갑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기관총 2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초기에 썼던. 그다음에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큰 건데 어차피 2호 전차예요. 2호 전차는 20mm 기관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프랑스를 침공했었을 때 그나마 나름 쓸만했었어요. 3호 전차부터 이제 전차 같죠. 호가 이제 딱. 예. 3호 전차 초기형은 37mm 대전차포가 있었어요. 근데 37mm 포가 초기에는 그나마 쓸만했는데 소련 전차한테 이게 이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3호 전차의 그 포를 37mm에서 50mm로 바꾸죠. 사실상 소련을 침공할 때 저 3호 전차가 주력 전차였어요. 대전차 주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호 전차가 3호 전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75mm의 큰 포를 가지고 있지만 기다란 포신이 아니라 짧은 포신이었어요. 정원도가 많이 예. 떨어지네. 대신 4호 전차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설계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커다란 포를 장착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T-34 쇼크가 오죠. 소련군의 T-34 전차한테 3호 전차가 50mm 탄을 날렸더니 팅팅 튕겨나가는 거예요. 무려 11발까지 쏴봤거든요. 11발을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부랴부랴 4호 전차한테 이제 커다란 긴 포신을 달아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상대를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독일군이 이른바 T-34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차 설계를 해요. 그게 바로 5호 전차, 우리가 판터라고 그러죠. 판터 전차. 근데 이게 독일의 장인 정신이 명과 암을 같이 한 전차예요. 독일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네.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차 테스트를 하고 뭘 다 해요. 근데 기계적 신뢰성이 처음엔 낮아서 전장에서 자꾸 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문이 잘못 났어요. 이거 뭐 결함 전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독일이 건강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또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저렇게 뭐 무기할 때는 다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거를 해서 막 붙이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네. 천하의 독일도 여러 가지가 모이니까 잘 안 맞고 고비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이포 붙었다, 저포 붙었다, 뭐 붙었다. 그래서 사실 전쟁할 때는 좀 단순 무식한 게 좋아서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중소기업 체제가 좋다고 그러지만 전쟁할 때는 그냥 콱 찍어서 내보내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은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쫙 깔아버렸고 독일은 장인 정신으로 쫙쫙쫙 짜집게 해갖고 내니까 중간에 낭비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간 싸울 때의 원리와 경영할 때의 원리는 다르다는 걸 독일이 놓친 게 문제였죠. 뭐 끝까지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결함을 극복하고 나서부터는 이 5호 전차 판터가 아주 공포의 대상이 돼요. 소련군도 판터한테 당하고 미군은 말할 것도 없었고. 판저라는 전차하고 다른 건가요? 펜저는 기갑 부대를 펜저라고, 전차를 펜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라인 일병 구하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제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독일군이 왔을 때 이제 수신호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러죠. P자를 타면서 Panzer tanks 2, Tiger tanks 2, infantry more than 5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요. 예. 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전문적으로. 기자 많네. 에이. 아무튼 저 판터의 그 판터 전용 75mm 포였어요. 저 관통력이 우리가 만능 화포로 알고 있던 독일의 88mm보다 관통력은 오히려 우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터에 보면 이제 앞에 경사 그 장갑이 경사졌죠. 네. 이게 바로 T-34한테 배운 겁니다. 소련의 T-34 전차가 경사 장갑을 채용함으로써 피탄율이 높았거든요. 튕겨져 나가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호 전차, 이제 타이거. 우리가 독일 전차 하면 타이거죠. 근데 타이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타이거 1형, 타이거 2형이 있는데 타이거 1형은 저기 보시다시피 고전적인 독일 전차의 특징이 그대로 있습니다. 각진, 상자 형태였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88mm 포를 본격적으로 장착한 전차였죠.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타이거 처음에 전차. 타이거가 나왔을 때 타이거 쇼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전차병들이 얼마나 타이거 공포증이 있었냐면 독일군 전차가 나타나면 무조건 타이거라고 그랬어요. 보통 적 앞에서 도망가면 이게 적전 도피죄로 군사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근데 타이거를 만났을 때 후퇴를 해도 그 적전 도피죄 적용이 안 됐을 정도였었어요. 어차피 붙으면 지니까. 네. 그래도 미군 장군이 우리 병사들은 왜 독일군 탱크만 나타나면 타이거인 줄 아냐. 100대 중에 한 대도 안 되는데 확실히 전쟁에서 심리전, 공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타이거 전차의 이 88mm 포의 위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이제 타이거 전차의 교범 중에 이게 있어요. 소련군 전차가 T-34 전차가 왔을 때 800m부터 사격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전을 치러보니까 800m 사격하면 몇천 대가 몰려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m 밖에서부터 사격을 해도 단 한 발의 소련군 전차가 박살이 나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군 전차의 광학 기술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m에서 정확하게 맞춰요. 그 미군도 이걸 못했거든요. 미군 전차도 숱한 전차들이 뭐 1km 밖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그대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지금 날아오는 포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져. 어디서 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해서 나가 떨어지는. 하여간 대포에 관한 독일이에요. 지금도 뭐 서방 세계 전차의 표준 전차죠. 독일제 대포가. 그다음에 타이거 2형은 타이거 1형을 더욱더 개량했습니다. 타이거 2형 같은 경우에는 판터와 마찬가지로 역시 경사 장갑을 네. 채용했었고요. 자, 이제 한번 소개해드릴 거는 뭐냐면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돌격포라는 게 있었고요. 또 대전차 자주포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독일군 공병이나 이제 그 수리반원들이 소련군한테 노획한 포 같은 거를 전차 포대에 올려서 그대로 사용해요. 와. 근데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정식 생산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돌격포 같은 경우에는 좀 3호 돌격포, 4호 돌격포에서 조금 독특한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보병 지원용 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병인데 자주포 개념이었는데 포탑이 안 들어가는 아주 낮은 차체예요. 낮은 차체에다가 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산성이 좋아요. 그다음에 코스트도 적게 들고. 그래서 나중에 독일군의 기갑 전력이 거의 40%가 이 돌격포로 채워지게 돼요. 근데 상당히 이게 좀 모순된 시스템이었죠. 또한 독일군은 저기 보이시는 것 같이 대단히 여러 종류의 대전차 자주포가 있었어요. 뭐 1호 자주포, 나스호른, 마더 자주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기 체계가 워낙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급하는 장교들이 완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 내내 독일군들이 만성적인 무기 부족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런 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라는 건 소련군이나 미군 같이 딱 뭐 주력 전차는 셔만 아니면 주력 전차는 T-34 하나로 정해서 이거를 계속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돌격포하고 대전차 자주포 종류를 해봐도 거의 20가지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주력 전차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 모든 걸 다 그냥 주고 타이거만 생산했어도 그 시도를 했었는데 이 타이거라는 전차 자체가 코스트가 비싼 전차라.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전선에선 뭐가 됐든 한 달이라도 더 보내달라 이러니까 만들기 쉬운 거부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일군의 모순인데 전격전과 기갑 전술을 만든 건 독일인데 전차나 종류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동 속도도 다 다르잖아요. 네. 패튼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전차가 꼭 장갑 좋고 포스탄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격전의 기본은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가져야 되는데 수십 종류의 전차가 가면 수리, 부품, 속도가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 고장 안 나는 구조. 그래야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작전 통제가 된다. 그렇죠. 이 밖에도 사실 저희 제작진분들 많은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단다. 그건 이미 제작진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 제작진이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오게티 많이들 지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특집 다큐멘터리 전쟁사 중간 결산 애프터 서비스 전쟁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은 많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댓글에도 이런 댓글 많았거든요. 아 이거 분량 좀 늘려주면 안 되나요? 아 이거 일주일에 2번 방송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녹화한 분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통편집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통편집하면요. 이세영 기자님이 벼르고 벼르는 시간이 어우, 아닌가. 통편집의 아이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제작진 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무슨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애덤 스미스입니까? 예. 보이지 않는 아니, 손이. 나오는 족족 제가 없어져요.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같이 이제 뭐 친구들하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야 나올 거야. 언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댓글에 이런 말씀을 쓰신 분도 있어요. 아 이번 주는 무기고가 쉬는 주인가 보네요. 분명한 것은 녹화는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제작진한테 드릴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잘할 테니까. 네, 이것도 아마 편집될 네. 거예요. 사실 통편집 되는 데는 뭔가 조금씩의 이유는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진짜 아까웠던 전쟁사를 하나만 꼽는다면 스페셜 시리즈 기이한 전쟁사에서 정말 통편집이 됐던 줄루 전쟁입니다. 아, 줄루 전쟁.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영 제국의 군대가 미개인 원주민에게 지다니 이런 글이 좀 있었는데 영국을 충격에 빠뜨린 전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루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줄루 왕국이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네. 이제 영국군이 또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 네. 남아프리카의 대부분 노른자위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줄루족하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줄루 왕국과 영국군의 그 국경지대에 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금광 발견돼요. 아 기가 막히네.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 광산까지 발견돼요. 아 그래서 1879년 영국군이 각지에서 진짜 병력을 끌어모아서 끌어 모아.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가 우기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우기일 때 전쟁하는 게 정말 아니거든요. 강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강도 생기고 지형도 완전히 변해버리기 네. 때문에. 그런데 지극히 정치적 고려 또한 그 다이아몬드 광선과 금광이라는 그 탐욕 때문에 진격을 해요. 근데 보급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진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선발대 1,800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과나 평원에서 2만 명의 줄루족 전사들하고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문명국인 영국이 이길 줄 알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길 줄 그러니까 알았죠. 보급도 필요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영국군이 썼던 총이 뭐냐면은 단발식 투장식 소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총알을 넣지만 하나 놓고서 찰카닥 한 다음에 탕 쏘고 또 제낀 다음에 단발 예. 한 번만. 연사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근데 줄루족 전사들은 비록 소가죽 방패에다가 창을 들고 있었지만 이 줄루족 전사들이 또 근접전에 상당히 능했어요.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전사하면 긴 창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줄루족 전사들은 창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옆에 차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근접전에서 칼같이 썼어요. 약간 스파르타처럼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도리깨 같은 손도끼도 있었고요. 11대 1의 병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아무리 총이 있다 한들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몰고 들어오면 우사인 볼트라는 그렇죠. 엄청 빨라. 그렇죠. 야,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걸릴 걸 이랬는데 아다다다다다. 오! 하고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의 1,400명 가까이 영군이 전사를 하죠. 그래서 거의 완패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투는 너무 또 과장돼서 이 용기와 투지만 있으면 현대 무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과장되긴 해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줄루족이 이겼다고 하지만 사상자가 4,000명이었어요. 너무 많았었어요. 네. 영국군이 전술적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휘관이 일단 상대방 유인 전술한테 걸려서 병력이 많고 화력이 강하면 강력한 방어진을 치고 싸워야 되는데 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계 포위가 돼 버리니까 완전히 완전히 포위되니까 이제 사방에서 살해당했죠. 그 줄루 전쟁이라는 영화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지는 건 안 만들고 이산드로아나 전투가 진 거고 로크스 리포트 전투는 자기들이 이긴 건데 그게 이제 줄루 전쟁이라는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완전히 삼중 방벽을 쳐요. 막 완벽하게 방벽을 치고 거의 하루 종일 싸우죠 안에서. 그러니까 줄루족이 아무리 뛰어들어도 뭐 거의 함락될 뻔하긴 하지만 120명이 8,000명인가 싸워서 아이고. 결국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또 이산드로아나에서 진 것 때문에 영국 역사상 1개 중대의 그 영국의 제일 빅토리아 무거 문장이 제일 많이 수여된 전투예요. 이 이후에 영국군이 완전히 그 무기 체계 혁신을 가져와요. 총을 이제 연발총으로 바꾸고 볼트 액션 연발총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기관총을 이제 장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줄루족을 다음에 상대할 땐 대량의 기병을 동원해요. 기병을 우회시켜서 측면을 치도록. 어쩌나 이산드로아나에서는 지휘관이 실수하면 얼마든지 창을 든 병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해프닝 중에 하나가 방금 아까 그 연발총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못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국군은 자기들은 이제 계속 아프리카를 지배해야 되니까 이 볼트 액션 총 빨리 쏘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전 유럽에서 영국군이 제일 빨리 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에 15발에서 12발이죠. 근데 영국은 17에서 19발까지 쏘거든요. 그래서 영군이 소총을 제작할 때 보통 볼트 액션을 이렇게 네 발을 뒤로 제끼잖아요. 영군은 소총을 설계할 때 이걸 최소한의 길이로 제끼도록 설계를 해요. 빨리 하려고.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영국군의 자부심에 우리 빨리 쏜다. 거듭말하지만 그래봤자 3발 더 쏘는 건데 아이고 의미 없다. 와, 이렇게 AS로 다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을 못 만나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게 네. 사실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통편집됐던 것들 중에 레기온 로마 군단 이야기가 사실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재미있게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통편집이 됐었어요. 우리가 로마 군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단의 구성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게 벌써 BC 몇 년입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미 이렇게 조직적인 군대를 체계적으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한 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보통 한 4,800명에서 5,500명. 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1개 여단 정도. 여단.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레기온이 480명 단위의 코호트라는 보병대로 나뉘었습니다. 코호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대 정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 코호트가 다시 뭐 센츄리 1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조의 백인대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백인대라는 이름하고 좀 다르죠. 80명 정도가 정원이었고요. 네. 그래서 함께 막사 쓰는 걸 우리가 텐트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10명 정도 같이. 분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텐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와, 그 현대식의 이미 그 군 구성이 그렇죠. 2000 몇백 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로마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의 이제 사령관들은 보통 정계 인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투가 시작됐을 때 가장 중추적인 인물은 센츄리, 그 백인대의 백인대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백인대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의 숫자가 한 80여 명이나 적당했었거든요. 보병전에서 있었을만큼은 고도의 기동전을 펼칠 수 있었어요. 여기서요 아이디 NCRRANGER 로마 군단 레기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군단은 역시 카이사르의 10군단 아닐까요? 라고. 로마는 원래 군단에 붙였죠. 1군단, 2군단, 3군단 붙였는데 카이사르 10군단 좀 사연이 있어요.
카이사르가 이제 갈리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처음에 붙었던 게 헬베티족하고 싸웠잖아요. 이기고 나서 갈리아가 수상해. 갈리아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군단이 가고 싶겠냐고요. 그때는 군단 10개도 안 됐어요. 10군단이 있긴 했지만 네. 4개 군단 정도 데리고 있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겁먹는 겁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장교와 병사들 중에는 정말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우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군대 생활하면서 월급이나 받고 카드나 치고 편히 살고자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좋아, 가기 싫으면 다 가지 마. 나는 10군단만 데리고 가겠어. 근데 그 전에 10군단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마 카이사르가 보기에는 가장 잘 단합되고 진취적이고 이런 군대였던 것 같죠.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면 나도 쟤처럼 돼야지 이게 좀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0군단만 데리고 가겠어 그랬더니 10군단은 입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카이사르한테 감사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친위 군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걸 보고 옆에 군단들이 우리도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뒤로 10군단은 정말 카이사르의 친위 군단처럼 행동을 해요. 그 다음 전투에서 크게 이겼고 그 다음번에 네르비족하고 싸우는 유명한 전투인데 이 갈리아족이 로마군 한 번 지고 나니까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걔들도 생각이 다 있으니까. 로마군의 약점은 늘 보급이거든요. 그러면 저 보급 품수로는 후방부대를 노리자. 그리고 당시 로마군은 좀 이겼다고 좀 방심해서 산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걸 기습으로 덮칩니다. 얼마나 위험했냐면 군단 하나는 포위되고 군단 하나는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그냥 막 지금 튀어나와 싸우는 거예요. 카이사르도 그 근처에 있다가 전투에 휘말렸는데 얼마나 위험했냐면 옆에 있는 병사 방패 뺏어서 자기가 들고 싸워야 할 정도였어요. 그때 10군단은 산 위에 있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진지를 지키잖아요. 카이사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돌격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르비족을 무찌르고 카이사르를 구해요. 이래서 10군단의 명성은 높아지고 그 뒤로 유명한 전투 때마다 주전으로 활약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루비콘 강을 눈물 흘리셨던 루비콘 강을 건넜을 때 따라온 부대도 10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경쟁을 유발하고 어떤 동교발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편애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이건 기록이 없는 얘기인데 카이사르 군단장 24명 중에 5명이 배신하잖아요. 네. 암살에 가담하고 또 나중에 폼페이우스 편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10군단이 세운 최고의 공적, 이건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인데 뭐 영화로도 수십 번 나왔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최고의 요새 마사다. 정말 보면 저걸 어떻게 인간이 올라가서 점령하나 싶은데 그거를 점령했던 군단이 10군단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요새를 정복한 군단. 이런 명예가 카이사르 죽은 후에까지도 10군단에게 따라다니죠. 자, 이렇게 강했던 로마 군단 무기로 글라디우스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무기 글라디우스. 방송국의 몇몇 시청자 여러분들이 설전까지 벌였어요. 예, 요거 AS 꼭 해줘야 됩니다. 제가 유독 오늘 AS가 많네요. 네. 네. 글라디우스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하면서 그리스 보병들이 썼던 단검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은 저게 바로 파라조니움입니다. 근데 이 파라조니움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 일대로 다 퍼져가요. 그리고 이 파라조니움이 분명히 로마의 무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글라디우스라는 것 자체가 검을 의미를 하거든요. 로마 시대에 저명한 역사가였죠. 리비우스나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이 글라디우스는 적어도 3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이베리안 타입, 켈트 타입, 그리고 그리스 타입, 이 3가지의 글라디우스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데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베리안 타입 같은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심하게 휘어 있어요. 예, BC 2세기에 이 로마군이 이베리아에서 이제 켈트족하고 싸우면서 글라디우스의 밀집 대형에 적합한 무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밀집 대형에서 칼이라는 게 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밀집 대형에서는 찌르기가 가장 좋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장 찌르기 좋은 형태의 글라디우스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게 형태가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2차 포니 전쟁에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노획한 카르타고의 무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히스파니아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라디우스가 아주 최종적으로 진화를 하죠. 그리고 이게 제정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글라디우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찌르기에 최적화된. 와. 근데 특히 이제 글라디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손잡이 그립이 이제 고립하여 있어요. 그래서 손에 쥐기가 아주 좋아요. 이때부터 로마인들은 인체공학을 생각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글라디우스가 한 60cm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말 위에서 칼을 쓰려고 하면 이게 길어야 되거든요, 칼이. 그렇죠. 그래서 기병용 글라디우스가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돼요. 스파타라는 거예요. 스파타. 예. 근데 글라디우스를 보면 끝이 뾰족해서 찌르기 전용이라는 걸 알겠는데 넓어졌다 다시 오므라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찌를 때에 적당히 찌르면은 사람은 싸울 때는 끝까지 네. 하거든요.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사실은 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 찌르기 뾰족한 부분이 대체로 사람 몸에서 어느 쪽으로 찔러도 되게 척추까지 들어가는 목이든 예, 그 뼈를 찔러야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근육만 찔리면 같이 찌르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디에서 찔러도 사람 뼈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상당히 잔인하다. 예, 그래서 잔인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생명을 그렇죠. 살려주는 무기죠. 이렇게 그래서 온화한 표정과 온화한 손짓으로 가장 찌르기 좋은.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통편집이 됐는가 하면 오히려 방송 전에 이건 분량이 넘치니까 아예 빼고 가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편집당한 전투도 있다면서요. 야, 사전에도 편집당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 심지어 사후 사전 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거 뺄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또 모아봅니다. 그 사전에 편집당한 전투 어떤 겁니까? 이제 그 람리섬 전투라고 이게 원래 기이한 전쟁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 람리섬 전투가 이제 편집이 좀 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요 이분 열혈 시청자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님께서도 시청자 의견을 주셨던 이 람리섬 전투. 이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있었던 전투예요. 이제 1945년 2월이면 거의 뭐 말기죠. 지금 미얀마죠. 버마의 람리섬에 이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영국군이 상륙을 해서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군 수비대가 버마 본토로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야간에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 일본군이 버마 본토로 철수하기 위해서 원래 맹그로브 늪지대라고 있었거든요. 그 늪지대를 통과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이 버마 요 맹그로브 늪지대가 어떤 데냐면 바다 악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바다. 바다 악어. 악어 중에 네. 최강이에요. 몸 길이가 한 5, 6m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무는 악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정령이죠. 근데 맹그로브 늪지대 이 바다 악어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를 야간에 일본군이 통과를 했어요. 아이고. 이때 당시를 묘사한 영국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 해군 출신 과학자 브루스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그대로 해볼게요. 그날 밤은 해병대 보트에 타고 있던 그 어느 대원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악어들이 움직이면서 내는 흐릿하면서도 살벌한 소리는 지상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지역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새벽녘 독수리들이 악어들이 먹다 남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도착했다. 람린 늪에 들어간 1000명의 일본 육군 중 겨우 20명이 살아서 돌아갔다. 사실 이 지역은 지금도 거길 가보면 경고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 절대 여기서 수영하거나 뭐 하면 안 된다. 바다가 조심해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와전이 돼서 기네스북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뭐 동물에 의해서 많이 희생된 전투해가지고 그 특히 외국에 있는 자료 사이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연합군 지휘관은 솔트워터 크로커다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얼마 전까지는 진실로 통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큐멘터리 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일본군 자료도 보고 현지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본군 수비대 총 병력 한 900명 정도였어요. 뭐 1000명이니까 대충 맞죠? 근데 여기서 방금 20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는데 500명 정도는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나머지 400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근데 이 400명이 물론 바다악어의 공격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이 질병에 시달린 상태였어요. 질병에 시달렸고 또한 영국군의 추격을 받아서 영국군하고 교전하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숫자가 전사를 했어요. 늪지니까 또 통과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물론 이렇게 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람리섬 전투의 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잘못된 부분, 토론이 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 시청자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통해서 인물탐구 시간에 희대의 전범부터 정말 최고의 명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
누가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일단 허준 씨는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영웅 호걸이다라고 느낀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다. 후보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알키비아데스. 아, 역시 예상대로네요. 그 1위는 역시 알키비아데스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정말 독특한 캐릭터였습니다. 미 전차 군단의 영웅 패튼 장군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도 편집 당했어요. 뭐야? 패튼. 강 건너 쪽을 향해서 시원하게 갈기셨던 뭐 그런 거라든지. 사실 사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거는 뺐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아예 다 잘릴 뻔했어. 어차피 지금 한번 펜튼 장군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해주시죠. 그래요. 노상방뇨 사건이죠. 네.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유명한 라인강 도하 때 네. 정말 연합군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행사잖아요. 그걸 패턴이 제일 먼저 건넜잖아요. 건너서 이제 부교를 딱 건너가다가 강 중간에 쓰더니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신 거예요. 무단방뇨를. 너무 주변 사람이 당황해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탁 돌아보면서 하는 말. 내가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야. 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 미군 기지가 계속 공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패턴의 1사단 사단장이 이제 앨런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하도 공습을 당하니까 개인호를 다 파라고 그랬어요. 텐트 옆에. 그래서 공습 바로 뛰어들게. 패턴이 기지를 방문한 겁니다. 근데 패튼 대전차군단이라는 영화 보면 패튼이 시찰하다가 독일 공군이 공습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패튼이 탁 나가서 날아오는 비행기 기관 추석 촥 날라오는데 권총 팍팍 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뻥이고 그 사건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를 갔는데 이제 사단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공호를 다 팠다며. 팠습니다. 자네 개인돈 어느 건가? 그때 이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더니 보란 듯이 시원하게 쏘셨어요. 이게 공습 오는 독일군 향해 권총을 쏜 게 아니라 왜? 사단장의 개인호를 향해서 시하셨죠. 그래도 사단장인데 사단장 방공호에다가 왜 싸신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패턴은 이런 것들이 병사들이 대피해서 인명 피해를 하나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기가 죽고 결국 내가 도망가서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 군대가 된다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 패턴식 충격 요법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중국인들은 조조, 유비, 손건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나요? 유비지. 저는 조조. 유비죠. 조조는 할인이 되거든요. 전 설마 했어요. 헐 대박. 헐 대박. 오게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 네. 조조하고 유비의 관계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비가 이게 나중에 소설의 주인공처럼 나오게 된 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육아 역사에서는 항상 덕이 중요해요. 그래서 육아 역사는 늘 교훈을 줘야 되는데 역사의 승리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능력은 덕을 따라온다. 이게 교훈이거든요. 진수의 삼국지는 덕이 빠졌어요. 다들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세의 역사 사람들이 이게 역사가 쓰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을 착한 사람, 누구 한 명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선악이 구별돼야 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비가 선택돼. 왜냐하면 조조는 황제도 쫓아내고 이게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는데 유비는 촉에 가서도 포용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덕으로 포장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유비를 덕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유비는 자기가 황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황숙 그랬잖아요. 그러니 전통 역사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조는 황제를 내쫓은 사람이고 유비는 계승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황실의 정통성과 밑에서 올라오는 성공 스토리 두 곳의 주인공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유비가 떴는데 이제 점점 현대 사회로 오다 보니까 네. 또 묘하게 현대인들은 덕 이런 거보다는 현실주의자 경쟁하는데 뭐 그런 게 그런 게 어딨어. 어딨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가 또 뜨기 시작했죠. 근데 조조 팬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지. 근데 현대가 되니까 아이 현실주의자가 최고야. 뭐 덕을 뭐 지키고 뭐 이거 말이 되냐 이래서 요즘은 또 조조가 다시 떴다기보다는 노골적으로 나는 좋아해도 혼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현대에서 조조에 대한 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조에 대한 재평가를 할 건 없고 옛날부터 그렇게 평가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난세였기 때문에 어떤 항구적인 제도, 정상적인 제도를 만들 틈도 없었죠. 그래서 조조의 장점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떤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탁월했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었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둔전이라고 해서 삼국시대 보급이 안 되니까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다가 전쟁에 나가게 하자, 이런 둔전제 이거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둬서 나중에 제갈량도 그걸 따라하죠. 삼국시대 때 새로 나온 제도는 조조가 다 만들었어요. 제갈량은 다 따라했어요 그거. 제가 이렇게 인물탕 물어요. 주인공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씬스틸러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씬스틸러를 제작진과 국방TV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의견을 모아서 후보군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신 스틸러 기억나십니까? 정의의 결사대 선배의 레오니다스,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 연설의 교본 페리클레스, 아편 전쟁의 카메오, 서양 세력에 맞선 영웅으로 부각된 황비홍, 유럽의 지원을 얻기 위해 프랑스 사교계에서 몽쉘 파파로 통했던 벤자민 프랭클린과 제2차 세계대전의 숱한 에피소드를 남긴 사랑꾼 이탈리아 군대, 무모한 인팔 작전을 강행한 일제의 졸장 무타구치 린냐, 마지막으로 4발 달린 미 해병대원 레클리스가 쟁쟁한 신 스틸러 후보. 저는 이미 딱 보자마자 이거지라고 떠오르더라고요. 누굽니까? 저는 레클리스요. 웬만한 군인보다도 훌륭했던 군에 몸담은 지 10수년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진 작전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일본군을 거의 다 몰살을 시켰던 그분. 저도 허준 씨랑 똑같이 무타구치 무타구치는 하죠. 방송에 몸담은 지 연 15년. 저는 레냐만큼 전쟁사에서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자님은요? 전 역시 2차 세계대전의 이탈리아 군대. 아 그렇군요. 항상 전쟁 중에도 와인과 함께 그럼 정식을 먹었고. 이렇게 앙케이트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구나라고 느끼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명환 박사님과 이세영 기자님께 너무도 감사의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박사님은요 매 화당 책을 5권에서 많게는 50권까지 읽고 오신답니다. 매 화당. 다 읽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들춰보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 자료를 살펴보신다는 그쵸. 거잖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책값이 좀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연료 올려달라고 떼쓰는 한 박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명환 박사님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우리 이세영 기자님의 무기고도 빼놓을 수가 그럼요.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무기고를 갖고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시죠. 하시거든요. 매회 하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크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최종 단계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는. 저한테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박사님의 소감은 좀 어떨까요? 늘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식은 뭐 끝이 없고 깨달음은 끝이 없다. 말로만 하죠. 그래서 저도 다 아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이 전투의 뭐 의미나 특징은 이거다라고 글도 쓰고 했던 것도 이거 하면서 다시 보니까 네.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막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옛날엔 내가 아는 게 없었네. 그런데 아무튼 이거 하면서 정말 저도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진짜로 30회 하면서 저도 이 영상들 다시 보기로 보고 있고 또 이 댓글들도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아이디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 돼지는 뭐냐라는 댓글도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자신감,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 방송을 누구한테건 권해줘도 부끄럽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재미면 재미, 배울 점이면 배울 점. 너무너무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데 특히나 좋은 거는 이게 한 잔 먹다가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도원결이 가짜야 그거. 패틱 폭력을 제대로 행복으로 주는군요. 가시는 술자리에서 참 얘기하기 참 좋은 이런 정보들도 그쵸. 많이 배워가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쭉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오늘이 마지막 회 같은데 전혀요. 지금은 뭐 거의 한 어디 건방지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손가락 흔들어. 차인표야? 리릴 라이 리릴 레이겠냐? 이렇게 길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같네. 다시 할게요.
도큐멘터리 전쟁사 몇 30회 번을 하냐? 저희는 윤지원 아나운서 아니면 사람들이 라디오로 들어요. 그래서 윤지원 아나운서 꼭 있어야 돼요. 네. 그건 맞는 말. 우리 방송이 비디오 방송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근데 진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성장하는 방송인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뿌듯하고 정말 많이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시청자들에 따라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이 부분은 또 틀렸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 전쟁의 승패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특급 작전과 만나는 스페셜 시리즈 판도를 바꾼 작전사. 고스트아미 작전이라는 건데 빈 상자, 빈 보급 상자를 어디 엉뚱한 데다 갖다 놓으면 저기에 지금 군대가 집결하나 보다. 사상자가 30명밖에 안 나와요. 슈퍼노트의 원조가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총 한 800만 장이 넘는 그때 돈으로만 해도 수천억 원대. 급격하게 이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영국 정부의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부터 하나의 조직을 결성해요. 피아트라고 해서 쓸만하다 싶은 독일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게 미국이 나사 만들어 우주 개발하는 기본이 돼. 그러니까 진짜요? 그게 나사가 된 거예요?